일본의 미래는 저는 결국에 일본의 기업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삼성이 만약에 어떤 타격을 입어가지고 TSMC한테 패한다든가 아니면 모바일에서 뭐 애플한테 완전히 패한다든가 삼성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 한국 경제가 뭐 휘청일 것 같죠. 근데 일본은 60대의 경제인데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이 휘청이면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테슬라하고 비슷해요. 아마 도요타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대수로 따지면. 도요타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정말로 도요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과연 그 미래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돈을 축적을 했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퀘스천이고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쏟아부어서 뒤처진 전기차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노력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도요타의 명운이 갈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도요타는 한국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 도전하고 있는데 달 탐사선 같은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도요타가 과연 2029년까지 이걸 해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미래가 달린 것이고요. 이 도전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일본의 미래가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더 오히려 좀 낡은, 좀 힘이 없는 그런 경제가 될까 하는 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의 다행인 것이 의사결정도 느리고 굉장히 동력도 약해 보이고 하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리더가 있으면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뭉치는 성격이 있습니다. 도시바는 그거를 분식 회계로 그 리더들, 당시 리더가 분식 회계로 이걸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도시바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히타치하고 도시바의 명함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열망하고 그 리더십하고 그 리더십을 서포트하는 그 사원들의 열정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일본이 노인 경제다. 향후에 서서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런 의견이 사실 국내에선 되게 많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일본 경제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때처럼 재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재도약보다는 지금처럼 고만고만하게 선진국의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진국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혹은 과거처럼 뭐 와 일본 대단한데? 라고 이제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30년간 평균을 따지면 1년에 한 실질 성장률이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그냥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의 미래는 저는 결국에 일본의 기업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삼성이 만약에 어떤 타격을 입어가지고 TSMC한테 패한다든가 아니면 모바일에서 뭐 애플한테 완전히 패한다든가 삼성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 한국 경제가 막 휘청일 것 같죠.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그 기업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제가 한국은 40대를 보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40대의 경제에서도 기업이 휘청이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일본은 60대의 경제인데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이 휘청이면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뭐 처음에 제가 20년 말씀드렸는데 잃어버린 20년의 끝자락이라고 하면은 뭐 2008년부터 한 2012년 이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끝자락에는 도요타도 굉장히 그때 위기를 한번 겪었고요. 또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파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위기를 겪었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히타치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이미 뭐 산요라든가 뭐 샤프 뭐 다 무너졌고 뭐 도시바도 그 반도체 매각을 했지만 여전히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최근 10년 동안에 다시 그 도요타 돌아가면은 도요타가 3조 엔에 가까운 최대의 영업
이익을 냈고요. 네. 그리고 2020년하고 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도요타였는데 네. 2022년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1조 엔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도요타밖에 없었는데 소니가 사상 두 번째로 1조 엔이 넘는 영업이익을 2021년에 냈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한국에 계속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계속 힘들다가 나름대로 또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을 또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고용이 많이 좋아지면서 네, 네. 고용이 안정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성장률은 낮지만은 네.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회 지표도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 기업들이 또다시 흔들리면 그때는 이 60대 노인의 약한 체력에 네.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예단은 할 수가 없어요. 예단은 할 수 없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 네. 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테슬라하고 비슷해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파는 그 대수는 아마 도요타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대수를 따지면.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거잖아요. 테슬라에 비해서. 네, 네. 네,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전기차, 미래차를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도요타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정말로 도요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과연 그 미래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돈을 축적을 했지만은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퀘스천이고 네. 그런데 또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쏟아 부어서 이제 뒤처진 전기차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이 노력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요타의 명운이 갈리는 것이고요. 도요타와 관련된 그 일본의 그 많은 협력 업체들 네. 그리고 이제 고용도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것이고 그런데 또 도요타는 한국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 도전하고 있는데 달 탐사선 같은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우주에 관한 기술은 일본이 굉장히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개 나라가 우주에 관해서는 뭐 탑4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그 아시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네. 나사에서 하고 있는 다시 또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네. 그 프로젝트에 일본의 작사라고 해서 일본의 네. 나사인데 거기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작사가 또 공동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요타나 혼다 같은 회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달에 유인 우주선이 가게 되면은 앞으로는 한 번만 우주선을 보내고 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달과 화성 이런 곳에 우주선을 보낸다는 것이니까 그 우주선을 보냈을 때 달에서 옛날처럼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탐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SF 영화에서 보듯이 차를 타고 달려야 되겠죠. 그 차를 지금 도요타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개발 자체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은 지금 우리의 그 아젠다에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도요타가 과연 2029년까지 이걸 해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미래가 달린 것이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음향하고 영상에서는 뭐 세계 최고죠, 소니가. 네. 그리고 또 로봇에도 뭐 아이보라든가 강아지 네. 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고요. 네.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혼다하고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그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을 일본도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삼성이 4나노 도전한다, 막 3나노 도전한다 하고 있듯이 네. 네. 일본에서도 그 계속 이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네. 일본의 미래가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네. 아니면은 지금보다도 더 오히려 좀 낡은, 좀 힘이 없는 네. 그런 경제가 될까 하는 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 중에 성공적으로 변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와 그 비결은 뭘지. 네, 그게 저는 개혁의 동력 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히타치하고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종도 비슷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처음 설립 연도도 좀 비슷하고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였어요. 네. 히타치하고 도시바는. 그리고 이 라이벌인 두 회사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또 업적이 안 좋았고요. 실적이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도시바나 히타치가 주력으로 하고 있던 그 반도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발전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국하고 중국한테 계속 영역을 뺏겼잖아요. 네네. 네,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영역을 뺏기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히타치는 정말 그 벼랑까지 갔을 때 히타치의 사장이 된 사람이 뭐 뼈를 깎는 이제 네. 구조조정을 하면서 개혁을 했죠. 오케이. 네. 그때 하면서 네네. 업종을 이제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인원이 해고가 돼야 되죠. 네. 그 업종들을 이제 아. 매각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솔루션 기업으로 솔루션을 기업으로. 그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쪽에 역량을 집중했거든요. 그쪽은 아직 한국이나 그 중국이 굉장한 그 라이벌은 아니니까 그래서 네.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자회사들을 그쪽이 아닌 이미 그 경쟁력을 잃고 있는 자회사들은 계속해서 그 없애 나가면서 솔루션 기업으로 계속 영향을 집중해 나갔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본 특히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너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된 CEO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일본 사회의 다행인 것이 의사결정도 느리고 굉장히 동력도 약해 보이고 하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리더가 있으면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뭉치는 또 그런 네, 성격이 있습니다. 도시바는 것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네. 도시바는 그거를 분식 회계로 그 리더들 당시 리더가 분식 회계로 이걸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바의 실상을 감추고 계속해서 좀 그럴듯하게 괜찮은 듯이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실적이 네. 계속 악화되면은 계속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게 폭로되면서 분식회계가 폭로되니까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히타치하고 도시바의 명함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열망하고 그 리더십하고 그 리더십을 서포트하는 그 사원들의 열정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뼈를 깎는 개혁 이렇게 네. 지금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히타치 좀 전에 그 해고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본 하면 사실 종신고용제가 되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근데 지금도 이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게 종신고용제가 일본에서 일반적인지 궁금하고요. 또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도 일본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에 있었던 그 과거의 종신고용제보다는 종신고용제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약해진 것만큼 약하진 않아요. 일본에서는 우선 종신고용제는 제가 아까 이제 20년 동안 일본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했는데 네. 일본이 버블이 끝나고 나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 못 나갔잖아요. 네, 버블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위기도 맞고 일본 기업이 많이 그 도산하고 하면서 일본 기업의 문제가 뭔가 하는 이제 반성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종신고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호봉제라든가요. 네. 그 생산성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은 뭐 월급이 올라가고 네. 또 종신고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는 또 기업이 어렵기도 했고요. 또 이런 이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대량 해고도 있었고 굉장히 그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그때도 일본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취업 빙하기가 그때 왔었고요. 또 2009년에서부터 11년 사이 그때도 또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다시 한번 또 대량 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일본의 종신고용제라든가 호봉제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사실 맞지 않는다. 네,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일본인이 하나 깨달았다면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이 너무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하고 연금도 지금 낼 수 없으면 일본도 직업을 잃게 되면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연금밖에 못 받게 되는데 그 연금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직업을 잃게 되면은 노후까지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갑을 확 닫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일본 전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다. 고용이 불안한 것이 일본 경제 안 좋다. 그렇다면은 고용 불안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신고용제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하면은 이건 일본 사회 전체와 경제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일본 경제를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일본은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보다는 고용은 훨씬 안정적이에요. 하지만은 아까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보시면 도로에서 그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꼭 그 안내를 해주는 인부가 있어요. 그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사람이 그 안내를 해줘요. 그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입간판 세우고 말거든요. 거기 사람이 안내를 해주고 호텔에 가도 그 앞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밖으로까지 나와가지고 호텔 주차장이 아니라 밖으로까지 나와가지고 좀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고 이 인원이 필요한가 생각된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그 소득에 비해서 사람이 좀 더 많으면 노동 생산성은 소득을 사람 수로 나눠서 나오는 것이니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렇기는 한데 그럼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자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안에서 일본 사회가 그 중립을 지키려고 그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2013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줄지 않았어요. 정규직 일자리도 늘었고요. 비정규직도 늘었고요. 주로 20대 청년들이 들어갈 때는 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비정규직이 많이 는 것은 이제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 많이 그 취업을 하게 됐고요. 또 65세 이상의 그 노년 인구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의 그 인원수를 늘리게 된 거죠. 고용 사정은 좋은 편이고 또 일본에서는 65세 아까 종신 고용이 제가 한국보다 낮다고 말씀드린 것이 일본은 정년이 65세예요. 근데 기업이 65세 정년을 지키게 돼 있고요. 그런데 또 정년은 65세지만 법에 의해서 70까지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70까지는 정규직으로는 그 유지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대개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해가지고 과거보다 이제 임금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뭐 50%, 60% 정도. 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맡겨서 본인이 원한다면 70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과거 같은 종신고용은 아니지만 고용 환경은 좋은 편이죠.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는 한국도 사실 되게 심각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금방 뭐 고령화에 있어서 한국이 따라잡는다, 일본보다 더 심각할 거다 다들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경로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한국과 일본 경제의 닮은 점이 뭐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제가 생각한 거, 과거에 제가 파악한 거 이상으로 닮아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닮았어. 이렇게까지 닮은 건 알겠는데 닮았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기질이 또 다르고 한국은 또 일본의 경험을 받고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점도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마치 무슨 역사가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뭐 따라가네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초식남 얘기 들었잖아요. 일본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다. 결혼은 고사하고 아예 연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초식남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한 뭐 거의 뭐 15년 뭐 예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남녀 불문하고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닮아가나 싶을 정도로 그 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할 게 있는데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버블이 붕괴됐을 때의 일본하고 지금의 한국도 사실은 한국은 한국만의 버블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버블이긴 했지만은 지금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도 버블이 붕괴된 이후의 한국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이제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그 이전에 너무 잘 나갔어요. 그 80년대. 그래가지고 기존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미국에서 막 IT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장하고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나오고 삼성이나 TSMC가 부상하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 결과로 버티다 뭐 10년, 20년 버티다 결국에는 그 2000년대 초반하고 또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했는데 한국은 그런 경험을 97년 IMF 때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한국 기업은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기업보다 훨씬 강해요. 기업 자체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네. 그때보다, 그리고 또 그 오픈 마인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망하거나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하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 지금 세계 동향을 보면서 정말로 기술력 높여야 된다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결국 경제의 미래는 기업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국의 기업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버블이 끝나고 나서 저성장에 진입했지만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 문헌을 봐도, 그 당시 네. 정부 문서를 보거나 기업 문서를 봐도 처음에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경제다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이 우왕좌왕은 그걸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해야 돼요. 기업들은 기업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지금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또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출산율이 반등을 한 것이 고용하고 주거가 안정됐을 때,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을 때, 네. 그때 출산율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어느 나라나 그 유럽에서도 겪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의 경험을 참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네네.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 고용을 안정시켜야 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된다, 국가가 그 육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상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네네. 모르고 있다가 파악을 하고 그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주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마침 버블이 꺼지면서 상당히 그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작은 버블이라든가 생기고 또 다시 투기에 막 대상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일본 부동산 폭락, 정말 버블 붕괴 이 정도로 뭐 닥친다는 신호로 봐야 될지, 지금보다 더 훨씬 하락하게 된다는 얘긴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게 이 정도의 가격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들쑥날쑥 하는 거잖아요. 네. 보도도 굉장히 서로 다른 보도도 나오고요. 네.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알고 보니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졌다라는 보도도 있는가 하면은 네.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부동산이 피크를 찍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5년을 내려갔거든요. 네네. 15년 내려가가지고 15년쯤 되니까 2005년쯤 되니까 한 1984년 정도 가격으로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등락을, 경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뭐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서울의 강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서울의 강북에 해당하는 지역 같으면은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에 다닌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30살의 신혼부부 같으면은 강북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한 25평 정도 아파트 같으면은 사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네.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금방 모아서가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얼마든지 대출을 갚을 수 있고 그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중견기업 정도 다닌다면은 둘이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애들이 조금 더 크면은 그때는 좀 더 모은 돈 가지고 한 32평도 옮길 수 있다. 네네. 굳이 뭐 강남을 누리진 않더라도 이 정도가 됐을 때, 일본 같은 경우 이 정도가 됐을 때 그때서야 안정이 됐는데, 그 안정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도쿄를 빠져나가던 인구가 다시 도쿄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어린아이의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전체를 보면은 어린아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시 그 30대 40대가 도쿄로 회귀하고
폐지하면서 도쿄에서 어린아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의 안정, 더 막 떨어지고 휴지가 되고 이것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괜찮은 뭐 회사 정도라면은 서울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사람들 많아요. 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안 사는 이유는 집을 사도 뭐 집값이 향후 뭐 막 오른다 이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집을 자동차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월세를 살아도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몰아도 되고 내가 자동차를 사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월세를 살아도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사는 게 이익이다, 렌트가 이익이다, 이게 딱히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때서야 비로소 부동산이 안정됐다, 주거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부동산의 시세라든가 시세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이렇게 더 폭락한다고는 예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법을 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19년에 제가 책을 냈을 때만 해도 3년 전이죠. 3, 4년 네네. 2019년에 그때만 해도 자신 있게 일본 같은 폭락은 있을 수 없다. 네. 도쿄 같은. 왜냐하면은 도쿄 같은 버블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폭락도 있을 수 없다 했는데 20년, 21년, 22 계속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심하게 그 네, 뒤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정책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불가항력적으로 네. 그 한국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버블인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버블인가 했더니 2000년대 초반에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4, 5년간 5년 정도 한국에서 발생한 버블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도 일본보다는 약했어요. 일본의 과거의 그 버블. 그건 유례없는 대단한 네, 버블이었으니까. 대단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락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정도의 폭락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한국도 상당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세다대 박상준 교수님 모시고 일본 경제 또 한국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월가월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